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경제의 한 축이었던 한국 GM 군산 공장이 오늘 22년 만에 폐쇄됐습니다. 지난해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았었죠. 이제 GM 자동차 공장까지 군산에서는 2년 사이에 2만 명 가까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네, 첫 소식 공국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매일 오가던 공장 정문이 오늘따라 낯섭니다. 마지막 퇴근길, 한 손에는 땀이 밴 근무복이 들렸습니다. 청춘을 보냈던 이곳, 그리고 함께한 동료들에게 어색한 인사를 건넵니다. 집에서 쉬다가 오늘 마지막 날이고 또 두 번 다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제 내일부터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서 왔는데 참 답답합니다. 김 씨처럼 희망퇴직을 신청한 12,000명은 오늘 공장 폐쇄와 함께 퇴사했습니다. 나머지 600여 명은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되거나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96년 누비라를 첫 생산하며 한 해 26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던 군산 공장. 군산 지역 경제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폐쇄됐습니다. GM 군산 공장 인근 식당가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보시는 것처럼 식당은 한 집걸로 문을 닫았습니다. 곳곳에는 임대, 매매라고 적힌 쪽지만 나붙었습니다. 상점, 집 매물은 쌓이지만 찾는 이는 없습니다. 900세대 정도 되는 같은데 현재 공시률은 한 60에서 한 70% 정도.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GM 공장까지 문을 닫으면서 17,000명 넘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군산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사업체들만 씁쓸한 허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청자 중소기업 매너들 막 빠져나가고 어디 갔었는데 저 어디 정상도로 간다고 하더만. 22년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사라지면서 그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의 폐쇄로 서남권 자동차 생산 벨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도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만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 공장입니다. 수출이 줄고 국내 경기마저 부진해 올 들어 화물차 판매량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2달 전에는 닷새 동안 생산 라인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화물차 재고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1시간에 생산하는 화물차 생산량을 12대에서 8대로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일시적 현상일 뿐 전주 공장을 폐쇄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어와 부품 등 배후 생산 기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최근 중국에 인수된 금호 타이어의 광주와 곡성 공장은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어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지들의 총의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동지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두 공장의 연 매출액 2조 원은 광주와 곡성 지역 총 생산의 10%에 달합니다. 군산과 전주의 완성차 공장과 광주의 타이어 공장까지 한국 자동차 생산의 3대 거점 가운데 연간 60만 대를 생산했던 서남권 벨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청와대에서는 나라 돈 씀씀이의 방향과 전략을 짜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 성장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3%대의 성장을 회복했고 올해 1, 4분기에도 1.1%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올해에도 3%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가계소득도 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해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김상족 공정거래위원장도 최저임금이 소득 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이미 입증됐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혁신 성장에 대해선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혁신 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소득 주도 성장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청와대는 이렇게 낙관했지만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비록 작은 차이지만 올해 3% 성장은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3% 경제 성장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반기를 기점으로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고 예측한 겁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대체로 유지되나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9%와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KDI는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미래 생산을 좌우하는 설비 투자가 지지부진한 점, 민간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점이 발목 잡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산업들의 어떤 대외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건 아니냐. 또 KDI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을 찾았었지요. 그때 북한군에서 특이 동향이 감지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전방 지역에서 남쪽으로 열어두는 방사포문, 이것이 모두 북쪽으로 돌려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정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에서 판문점으로 한 달음에 달려왔다는 김정은 위원장. 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면에선 엄중한 군사적 조치를 맞춰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지난 1차, 2차 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을 찾았을 때 판문점을 사정권에 둔 북한군의 모든 방사포 포문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돌려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에 하나 김 위원장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원천 차단한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쿠데타가 아니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김정은에게 그런 포사격 방향을 돌려라는 건의를 했겠고, 건장한 경호원들로 6탄 경호진을 짜고 방탄 리무진 차량마저 인간 방패로 에워쌌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싱가포르 체류기간 김 위원장의 부재를 틈타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 내 역모 가능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집권 7년 동안 펼쳐온 김 위원장의 공포 통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 결속력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곽정화입니다. 뉴욕에 도착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내일까지 딱 사흘 동안만 미국에 머무는 비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시작될 뉴욕 담판에 성공해서 워싱턴으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박용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 비행 끝에 곧바로 향한 곳은 뉴욕 유엔본부 근처에 있는 한 호텔. 지난해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리용호 외무상이 묵었던 곳입니다. 미국은 제재 대상인 김 부위원장에게 특별 비자를 내줬습니다. There is an interagency process that allows for this kind of travel, this type of official travel to take place. We are making sure that we are in compliant with all of our own rules. 김 부위원장의 비자 유효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31일 오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인데 일정상으로는 하루 더 여유가 있습니다. 항공권도 베이징에서 뉴욕까지 오는 편도만 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목표라며 김 부위원장과의 담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31일 회담 결과에 따라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회의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일정이 뉴욕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18년 만에
북한 최고위층의 워싱턴 방문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 미국 땅을 처음 밟은 김영철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뉴욕 맨해튼에서 90분 동안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뉴욕에서 박정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만찬 장소인 유엔 주재 부대사 관저에 약속 시간 20분 전에 도착합니다. 6시 50분에 호텔을 나선 김영철 부위원장은 3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산 쇠고기를 함께했고 만찬은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의제 협의보다는 미국 땅을 처음 밟은 김 부위원장을 환영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여유롭게 시민들의 환호에 답하기도 합니다. 몸풀기 대화를 끝낸 두 사람은 각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숙소인 이곳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하룻밤을 머문 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사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운명을 건 비핵화 담판을 벌입니다. He'll be headed to New York for dinner tonight, as well as a day full of meetings tomorrow.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완성 시점을 앞당기고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는 빅딜을 시도하게 됩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미국은 아직 김영철에게 수도인 워싱턴 입성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 철통 경호와 특급 의전을 제공했습니다. 권호혁 기자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을 태운 항공기가 뉴욕의 관문 JFK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 47분. 김 부위원장이 일반 승객들에 앞서 모습을 드러내는가 싶더니 곧바로 미국 정부가 제공한 방탄 차량 캐딜락에 탑승하고 뉴욕 경찰의 밀착 호의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입국장을 통과하는 국빈급 의전을 받은 겁니다. 1시간여 뒤 숙소에 나타난 김 부위원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고 부위원장님, 이번 회담이 잘 진행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미국 측 경호요원들이 일반 출입을 통제한 채 김 부위원장을 호텔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베이징에서부터 동행한 북한 경호원 2명은 김 부위원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만찬회동 장소에서도 철통 경호를 이어갔습니다. Very surprising, of course, because we live here. We don't know there's so much important things happening right now. 김 부위원장에 대한 국빈급 의전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배려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이번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의전과 경호를 협의하는 곳이죠. 싱가포르로 가보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싱가포르 내 어디에서 회담한 것인지 곧 확정되는 겁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센토사 섬입니다. 이곳에 미국 대표단이 숙소로 묵고 있는 카펠라 호텔이 있는데요. 김창선 부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다리를 통해서만 이 섬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만큼 경호와 보안의 유리에 이 북미 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김창선 부장은 오늘은 2시간가량 카펠라 호텔에 머물며 미국 대표단과 의전과 경호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김 부장이 호텔 부지 안에서 골프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회담장이나 정상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 측은 접근조차 막고 있습니다. We'll make a reservation at the lobby. No, reservation closed. Closed? 김 부장은 호텔을 드나들 때마다 취재진에게 노출이 되고 있지만 미국 대표단은 좀처럼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언론은 미국 대표단이 샹그릴라 호텔을 방문했다며 샹그릴라 호텔도 회담장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미 회담 장소 선정이 임박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미국 뉴욕에서 북미 비핵화 담판 이제 정말 시작됐습니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가 뭔가요?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함께한 뉴욕의 만찬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 속에 담긴 키워드를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자, 2000년 조명록 이후에 최고위급 인사가 미국 그리고 뉴욕 땅을 밟았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뉴욕 맨하탄에 있는 38건가입니다. 네. 거기에 있는 코린티안이라는 고급 아파트에서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요 건물이네요. 그렇습니다. 주 UN 미국 차석 대사의 관저로 55층짜리 건물인데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한 장의 사진에 많은 게 함축돼 있습니다. 바로 그 만찬장에서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뭔가를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스트 강의 숨막히는 야경 그리고 세계 최고의 마천루가 있는 도시 뉴욕을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런 장면을 김영철 부위원장이 봤을 법한데요. 자, 네. 이 의리의리하게 많은 마천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건물 보고 자, 이 뉴욕의 야경을 쭉 보라고 김영철에게 보여주면서 메시지도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비핵화를 대화를 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비핵화를 이룰 경우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마주할 밝은 미래는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북한의 밝은 미래, 앞으로 네. 펼쳐질 그런 미래를 봐라. 그리고 네.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의 미래를 함께 같이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밥 먹으면서 친구 되고 그러는 건데 자, 이런 만찬 자리 과연 누가 배석했는지를 보면 누가 핵심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사진으로 공개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자, 뭐 당연히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마주 앉는 건 맞고요. 네. 자, 우리가 낯익은 인물 바로 앤드류 킴 누굽니까? 자, CIA 한국 미션 센터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같이 했고요. 북한의 통역관 역기 한쪽에서 배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은 전에도 자주 만났기 때문에 평양서도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5월 9일의 사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바로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의 네. 집무실 자리인데요. 거기서도 역시 4명이 앉았습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 네. 그 앞에는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바로 앤드류 킴이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앞에서 통역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앤드류 킴, 네.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교섭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요원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사진 보면 뭐 식사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메뉴도 공개되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산 쇠고기, 네. 그리고 옥수수, 그리고 치즈 등이 바로 메뉴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명단이 쭉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요, 바로 이번에 그 만찬에 어떤 메뉴가 올라올지를 쭉 상세히 설명하는 그런 한 장의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식사 도중에는요, 네. 위스키 건배도 있었고요. 폼페이오 장관 제안으로 메뉴 소개장에 두 사람이 사인을 하는 그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 위에 있는 건 마이크 폼페이오 그렇네. 국무장관이 직접 서명한 그런 장면이고, 아, 그 이건 밑에 한글로 김영철 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5월 30일 김영철 바로 이 자리에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번 만찬은요, 지난번 방북 당시 김영철 부위원장이 냈던 그런 오찬에 대한 네. 답례 형식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자, 고려 호텔의 모습입니다. 아하. 5월 9일이었고요. 네.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서 건배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데, 네. 자, 김영철 보이죠? 그리고 앤드류 킴의 모습도 보이고, 당시 수행했던 국무부 사람들 그리고 기자단까지 같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이 상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푸짐해 보이죠? 푸짐하네요. 예. 네, 저기에는 초대 인원이 훨씬 많았는데 네. 자, 메뉴에는 철갑상어, 오리, 랍스터, 스테이크, 잣죽 등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메뉴에 보니까 이 아까 그 국무부를 상징하는 그 문양 같은데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딱 뭔가 만들어 놨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미국의 공식 인장입니다. 네. 자, 흰머리 수리가 13개의 화살, 그리고 올리브 가지를 움켜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13개의 화살은 네. 독립 당시 미국은 13개 주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 주의 의지를 하나로 묶었다, 이런 점을 상징하는데요. 네. 자, 올리브 가지 역시 13개의 이파리, 그리고 13개의 열매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올리브는요. 네. 자, 화살은 무력을 상징하고요. 네. 자, 올리브는 바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자, 이 올리브 가지 먼저 흔든 사람 누굽니까?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인데, 자, 비핵화 대화의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 네.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미국이란 독수리가 전쟁과 평화를 움켜쥐고 있는데 현재로서 어쨌건 평화 쪽을 바라보고 있는 독수리,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1분기 가구소득 동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린 1분기에
저소득층 소득이 지난해보다 8% 급락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이 소득주도 성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보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재영 씨. 최근 매출액을 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루 100만 원 안팎을 팔았는데 경기 불황으로 가게를 찾는 손님이 줄면서 3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인 거죠. 직원은 200만 원을 가져가고 저는 피눈물 흘리면서 다음 달을 기약하고 게다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직원 5명의 인건비만 한 달에 800만 원이 나갑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동훈 씨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은 커진 겁니다. 이 씨는 아르바이트생 5명에게 인건비를 줄 수 없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까지 했습니다. 제가 일당 알바 같은 데나 이제 좀 뭐 노가다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일당 알바를 뛰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도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등이 부진해지자 지난해에 비해 일자리가 절반 이상 줄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삼거리. 일거리를 찾기 위해 모인 남성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 투입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3-4번, 옛날엔 망가냈는데 농사를 캐만요. 절반이 더 줄었지 뭐. 실제 올해 임시 일용직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들은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로 건설 경기 불황을 꼽습니다. 정부에서 뭐 대출 그것 때문에 이게 건축업이 올해 갑자기 많이 죽었어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숨만 내쉽니다. 몇 시에 나오셨어요? 4시 50분. 매번 돌다 들어가야죠. 지금 들어가봐야 마누라한테 잔소리가 되고.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도 원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8일만 일하면 국민연금을 가입해줘야 하는 의무가입 조항이 결정됐기 때문에 건설 일자리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경기 불황 여파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고령층에게는 더 매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일자리에서 더 밀려나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의 한 교회 앞에 3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서 있습니다. 잠시 후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나눠주는 동전을 모아 생활비에 보태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 중 가구주가 70세 이상인 경우는 절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다니던 일터에서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마음은 청주인데 우리 안 사는 없어요. 40대도 있고 60대도 있는데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나이 들은 사람이 시키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경비원 일자리를 구하려고 지자체 취업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취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고 하면은 저보다는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업종이나 지역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높아진 최저임금 탓에 낮은 임금을 감수하더라도 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을 찾았던 홍영표 원내대표. 노동자 배신하는 홍영표를 규탄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1시간 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달아 이런 발언이 나오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호소문을 내고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라며 공개적인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최저임금은 예정대로 다음 달 28일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오른다고 가정하면 최저시급은 8,283원이 됩니다. 여기에 일주일에 하루치가 추가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거의 1만 원에 육박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더 줄어들지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2, 3, 4개월 내내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 효과가 더 클 수 있죠, 사실. 줄어들죠. 편의점이나 식당 아르바이트 같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에 비해 8만 8천 명 줄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이 밀어주시면 잘 되겠죠. 공약들, 비전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을 찍어야지 경제가 살아납니다. 됐다! 파이팅! 파이팅! 이번엔 저희도 네, 그동안 조용했던 선거판에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사생활 문제로 난타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정치 공작에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죠?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모릅니까?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일 있습니다. 과거 김부선 씨는 한 정치인과의 관계를 언급했고 이재명 후보가 상대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김 씨는 연관이 없다며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당시 주진우 기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김부선 씨로 지목된 여성을 향해 이 후보에게 사과글을 올리라고 권유하는 내용의 음성 파일이 공개돼 파장이 커졌습니다. 김부선 씨는 실제 이 남성이 불러주는 대로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김부선 씨와 주진우 기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와 김부선 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녹음 파일은 정치 공작이라며 선거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야당은 전방위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도덕을 버무려 놓은 듯 멋대로 살았으니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해경군 김 씨부터 여배우 스캔들까지 이재명 후보의 사생활 문제가 경기도지사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여야 지도부도 양보할 수 없는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선거 전략은 대표 선거 구호에 잘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평화철도 111을 내세웠고 자유한국당은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너무 잘하고 있죠? 일당 독재 국가를 막는 것이 이번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서울과 인천, 경기로 이어지는 경인선을 돌며 수도권부터 바람몰이에 나섰고 한국당은 서울역에서 충남, 부산을 잇는 경부선을 타고 텃밭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의 야당 심판론에 한국당은 경제 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 격투의 적폐를 쌓아놓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일 잘하는 문재인 정부를 발목을 꺾어놓겠다고. 내 살림 좋아졌습니까? 내 자식 취직 잘 됐습니까? 민주당은 남북은 하나라는 의미와 1번 싹쓸이를 해달라는 평화철도 111 중앙유세단을 띄웠습니다. 우리의 비밀번호는 111입니다. 한국당은 보수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담은 살아야 한다 유세단을 가동시켰고 자유한국당은 전배를 할지도 모릅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에는 홍준표 대표 부인까지 나섰습니다.
사돈의 8촌까지 꼭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가 각각 대구와 광주를 찾아 영호남 쌍끌이 표심 잡기에 나서는 등 여야가 13일간의 일전에 돌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지난달 말 부산 일본 총영사관 부근에 기습적으로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오늘 강제 철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경찰이 또 충돌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회원이 노동자상의 목을 끌어안으며 버팁니다. 하지만 이내 경찰이 끌어내립니다. 지게차까지 동원됐습니다. 노동자상을 들어 트럭에 옮겨 싣는 중에도 곳곳에선 충돌이 빚어집니다. 부산동구청은 지난달 30일 일본 영사관 부근에 기습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오늘 오후 강제 철거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자리에 서 있던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20분 만에 철거됐습니다. 노동자상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다 경찰의 원천 봉쇄에 막혀 부근 인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초질관하게 손선상 옆에 세우고자 하는 저희들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철거된 노동자상은 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임시 보관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건축미나 조망 때문에 벽을 유리로 하는 건물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데요. 보기엔 좋은데 이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는 치명적인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조류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진이 새 한 마리를 꼼꼼히 살핍니다. 천연기념물인 여름철새, 솔부엉입니다. 각막 쪽에 그 손상된 부위 보이죠? 그럼 이게 왜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어제 충돌을 한 부분이 원인이 많죠. 뭐 유리창일 수도 있고. 지난 21일 서울시청 유리벽에 부딪혀 쉼터에 쓰러진 새를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처마 같은 데 약간 빈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뚝 떨어졌으니까 그 시청 건물이 유리잖아요. 거기에 부딪혀서 쪽으로 떨어진 건지. 해마다 사고로 전국 야생동물센터에 이송되는 조류는 1,360여 마리. 이 가운데 30%는 비행하다 유리벽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건물 주변을 둘러보면 죽은 새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유리벽에 비친 하늘이나 숲을 실제 서식지로 착각해 날아든 겁니다. 반사돼서 보이는 것을 숲으로 생각하고 저 지역으로 그대로 날아들어가는 거죠.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유리창 한 가운데로 날아서 들어가요. 투명 방음벽도 새들에게는 위험지대입니다. 강화유리 방음벽이 설치된 200m 남짓한 구간에 오색 딱따구리와 천연기념물 새매의 사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도로변 방음벽의 충돌에 죽은 겁니다. 어떤 포식자 출현에 의해서 놀라서 이동할 경우에는 이런 구조물들의 충돌에서 사망할 수 있는 거죠. 유리벽에 끈을 달거나 아크릴 물감을 찍는 등 새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값비싼 수입 자전거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리비 명분으로 보험금을 타는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한 대당 판매 가격이 2천만 원인 수입 자전거입니다. 체인 주변 자전거 차체와 손잡이에 난 흠집이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41살 이모 씨 등이 자동차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타내려고 고의로 렌터카를 들이받아 만든 흠집입니다. 이 씨 등 일당이 사고를 낼 때 쓴 이탈리아산 수입 자전거입니다. 이들은 자전거에 작은 흠집만 나도 고급 소재로 만든 이체형 구조라 전체를 바꿔야 한다며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에도 유럽산 수입 자전거 3대를 비슷한 수법으로 파손해 보험금 1,6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자전거 수리 판매점 사장인 이 씨 등의 범행은 자전거 사고 보험금 청구가 잇따르는 걸 의심한 보험사의 수사 의뢰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사 직원분이 고의 사고로 의심이 된다. 고가의 수입 명품 자전거 2건이 발생이 되었다. 경찰은 이 씨와 공범 5명에게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에 이어 전남대에서도 누드 모델이 동영상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저는 누드 모델입니다라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전남대 예술대에서 누드 모델로 일했다는 20대 여성 A씨가 쓴 글입니다. 지난 3월 28일 대학원 수업에서 누군가 동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입니다. 촬영 당사자는 뒤늦게 입학한 여성 만학도로 알려졌습니다. 교수가 이렇게 그 지도를 할 때 뭐 터치를 이렇게 뭐 테크닉적인 걸 이렇게 좀 배우고 싶어서 그걸 찍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찍혔다. A씨는 영상을 지워달라고 항의하자 상대방이 오히려 화를 내며 영상을 지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또다시 수업 중에 포즈를 바꾸라며 몸까지 만져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수업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공개된 장소인데 그게 성적 호기심으로 찍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건 수업의 일환이지 이렇게 주장을. 상대 여성은 학교에 사과문을 보내고 자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거 모델이 요구했던 대로 서면으로 사과문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와 상대 여성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영장 신청 이유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이명희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7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특수상해와 상해 등 4개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이사장은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의 다리를 차는 등 직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행과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위랑 화분 던지신 거 인정하세요? 경찰은 이 이사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와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오늘 대한항공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가운데 가장 피해가 잦은 유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 들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의 81%는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이른바 대출 사기형이었습니다. 오늘은 저금리 대출의 유혹의 위험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지난 3월 50대 건설업자 A씨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런 문자. 여러분도 많이 받아보셨죠?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직원에게 사업자금 대출 상담을 받은 A씨가 이 받은 제안 이렇습니다. 이 저금리 3천만 원까지 정부 햇살론 자금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통장을 만들어 실적을 쌓으면 최대 대출 가능액이 4,500만 원까지 뛴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실제로 계좌와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신용등급 올리기에 필요하다는 말에 이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체크카드, 저축은행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A씨가 체크카드를 보낸 사람, 알고 보니 이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A씨에게 계좌에 돈을 넣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대출을 받는 시점에 어차피 다 돌려받을 돈이니 A씨에게 안심하라고 한 거죠. 이 말에 속은 A씨가 이들에게 넘긴 돈 총 52차례에 걸쳐 4억 400만 원이나 됩니다. 개인 피해자로서는 역대 4번째 규모일 만큼 거액인데요.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까지 A씨가 입금했던 돈들 모두 중국에 있는 피싱 조직 총책에게 넘어갔습니다. 경찰이 이들 피싱범 일당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A씨가 준 돈이 담긴 상자를 조직원들이 주고받고
또 A씨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담겨있기도 했습니다. 이 역할을 나누고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움직인 픽신범 일당에 속은 A씨는 결국 빚더미 위에 앉게 됐는데요. A씨의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계좌를 대포 계좌로 이용을 한 거야. 다른 피해자들한테 사기쳐가지고 그 돈도 글로 송금하라고. 이 피싱 조직원들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A씨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난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 거죠.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피싱 조직원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중국에 있는 총책을 뒤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위기에 빠진 누군가를 돕기 위해 제복을 입고 늘 긴장해야 되는 구급대원들. 하지만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화상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고단한 근무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김설혜 기자의 더하는 뉴스입니다. 하지 마세요. 싫다고요. 싫다고. 당신은 나를 치료해줄 사람이잖아. 내가 건드려도 당연히 참아줘야 되는 거야.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119 구급대원들. 그런데 최근 4년 새 폭행을 당하는 구급대원의 수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주치자에 의한 폭행 건수가 92%로 가장 높다는 점인데요. 제가 구급대원과 함께 직접 현장 출동해 보겠습니다. 밤 10시 반 서울 영등포 소방서 현장 대응단. 남성 한 명이 술에 취해 지하철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먼저 선택해 있대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드러누운 남성. 하지만 병원에는 안 가겠다며 한사코 버팁니다. 머리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선생님. 구급차로 옮겨진 뒤에도 실랑이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 여기서 더 오래 못 있으니까 선생님 결정하셔야 돼요. 2천까지는 못 가요. 10분 넘게 설득한 뒤에야 겨우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또 다른 신고 현장.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되는 노숙자가 길 한복판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늘 술에 취해 한 달에 수십 차례나 신고가 접수되지만 구급대원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오잖아요. 술 드시고 이러면 저희 병원 못 가요, 어차피. 저번에 저희 몇 번이나 봤어요. 밤새 접수된 10번 넘는 신고 가운데 주취자 신고는 절반 이상. 취객 처리로 진을 빼다 보니 정작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 힘이 빠지죠. 저 육체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정말 힘든 심장 전자라든지 중증 외상 환자라든지 저희가 좀 처치를 해야 되는 환자들을 나가는 게 좋은데 정말 저희가 필요한 응급 상황에 출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더 큰 고역은 따로 있습니다. 취객의 폭언과 욕설은 다반사고 맞거나 다치는 일도 많습니다. 경력 10년 차인 이상헌 소방교. 한 달 전 술에 취한 여성에게 손과 허벅지를 물려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욕설하고 폭언, 폭행을 이제 일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위험하니까 환자를 제지를 했습니다.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이제 욕을 하고 이제 몸을 잡던 팔을 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무슨 말로 당신을 위로하며 남겨진 가족과 동료의 먹먹한 현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던 여성 구급대원 구타 사망 사건. 이후 소방청은 구급활동 방해자에겐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고 구급대원이 전기 충격기나 가스총을 소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인간이 할수 없고 누가 뭐 저런 거 얘기하는 게 구급대원들은 처벌이나 장비 강화보다
그들의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또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고생했다는 말은 못 들어도 포항이나 폭행을 당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아 우울증에 걸리게 한 전직 외교관을 검찰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체적 피해에 적용해왔던 상해죄를 상습적 폭언에 적용한 첫 사례라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일본에 있는 주 삿포로 영사관에 비서로 취직한 A씨는 상사인 한모 총영사의 폭언에 수시로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영사가 지난 2016년부터 1년 5개월 동안 A씨에게 개보다 못하다, 뇌의 어느 쪽이 고장났느냐와 같은 폭언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외교부가 한 총영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한 씨는 2달 뒤 해임됐습니다.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를 가르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폭언이 담긴 녹취 파일 등을 검토해 한 씨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가 폭언 충격에 6개월간 우울증 치료를 받은 걸 상해라고 본 겁니다. 그동안 상해죄는 신체의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범죄로 육체적 피해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상해의 범위를 정신적 상해로까지 넓게 해석함으로써 이 건을 기소한 걸로 보입니다.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해죄는 일반 폭행이나 모욕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직장 내 폭언에 상해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안약을 보면 작은 통에 깨알 같은 글씨로 설명이 적혀 있죠. 어르신들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약과 혼동할 수도 있는데요. 안약이 아닌 걸 눈에 넣으면 큰일이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홍일아 기자입니다. 눈에 포도막염이 생겨 안약을 처방받았던 61살 주정규 씨. 얼마 전 실명을 할 뻔했던 아찔한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점약을 넣는다는 게 잘못 넣어가지고 이게 무점약을 넣어가지고 넣자마자 눈이 그냥 빠져나올 느낌. 그러면서 칼로 막 쭉쭉 오리는 그 느낌이 통증이 심했어요. 이렇게 다른 의약품이나 생활제품을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사고는 지난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13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제 앞에 무좀약과 안약, 순간접착제가 있습니다. 어떤 약이 안약인지 구분되시나요? 이 가운데 있는 약이 안약인데요. 깨알같이 적혀있는 설명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비슷하게 생겨 착각하기 쉽습니다. 헷갈리시죠, 약? 예, 모르겠고 내용을 읽어봐도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전혀 모르니까 이제 이거는 자녀들이 가르쳐줘야 쓰지. 소비자원은 처방받은 안약이 맞는지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하고 잘못 넣었다면 물이나 식염수에 씻고 즉시 응급실로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한국 최초의 남성 디자이너죠. 앙드레 김이 세상을 떠난 지도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제 저녁 그를 추모하는 패션쇼가 열렸는데요. 순백의 의상부터 이마키스 피날레까지 생전 그가 펼쳤던 무대가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김종석 기자입니다. 순백의 의상과 독특한 헤어스타일, 앙드레 김 특유의 말투는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냈습니다. Oh, fantastic, unbelievable. 나는 엘레강스한 여성들을 위한 패브릭을 찾고 있었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1999년 온로비 청문회에선 본명이 공개되며 또 다른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앙드레 김입니다. 김봉남 씨죠? 네, 본명은 김봉남. 본명을 말씀해 주세요. 2010년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던 앙드레 김의 패션쇼가 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특유의 금방 문양이 박힌 화려하고 우아한 의상들은 그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패션쇼를 꼭 해야 되는데 아들 된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시간이 8년이 흘렀습니다. 단골 모델이었던 박영선과 이종희 씨는 물론 앙드레 김 첫 번째 패션쇼에서 마지막 패션쇼까지 연출했던 모델센터 도신우 회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앙드레 김 패션쇼의 상징인 이마키스 피날레를 장식한 배우 오지호 씨는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 쇼룸에 이렇게 초대하시잖아요. 그러면 판타스틱, 뭐 슈퍼스타 뭐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런 기억이 강진하게 남아요. 유니세프 친선대사를 역임하며 기부 활동에 앞장섰던 앙드레 김. 패션쇼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고인의 뜻을 기리며 재능 기부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월드컵 때만 되면 떠오르는 쾌거,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잊을 수 없는데요. 러시아 월드컵 대표팀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 4강 신화의 전설들이 한데 모였다는데 무슨 일을 벌였을까요? 이철호 기자입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를 재현한 웹드라마의 한 장면. 이탈리아와 16강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한 안정환에게 원망이 쏟아지자 지금 당장 빼야 돼요. 이때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은 진짜 안정환이 천연덕스럽게 나타납니다. 아이고 사람 참 안정환만한 공격수가 있나? 봐봐 뭔가 나중에 일낼 것 같은데. 안정환의 기발한 연기로 재현된 극적인 연장전 골든골에 다시 짜릿한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16년이 흘러도 그때를 잊지 못하는 전설들. 설기현이 당시 기분으로 상대 진영을 휘젓지만 살이 붙은 거미손 이훈재는 유소년들에게 골을 허용합니다. 레전드들은 러시아 월드컵 후배들을 응원하고 국민적 월드컵 열기를 지피려는 취지로 풋살 경기를 마련했습니다. 선배 대부분이 한국 첫 골 주인공으로 손흥민을 꼽았고 2002년 당시 막내였던 이천수는 같은 막내 이승우를 지목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비슷한 거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플레이도 그렇고 염색도 좋아하고. 2주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월드컵. 레전드들은 후배들에게 책임감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흥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 내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신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재판 거래 의혹 파문에 대해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재판 거래 의혹에 관여된 현직 법관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는 일은 다음 달 법원장 간담회와 전국 법관 대표회의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이 다 정해지면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실체와 달리 정황만 부풀려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서도 법관 성향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서 사실상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고 재판 개입도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틀 전 법원 행정처 소속 부장판사와 심의관 등이 진행한 자체 회의에서도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에도 법원 내부의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네, 이번 파문의 후폭풍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시 재판하자는 재심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13년에 최종 선고된 이른바 키코 상품 판결입니다. 윤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에서 받은 표창장을 찍고 수출 달성 기념패를 망치로 내려칩니다. 은행의 파생금융 상품 키코로 피해를 본 수출 중소기업의 대표들입니다. 이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고 키코에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 폭등으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13년 키코는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키코 판결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흥정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시 거리로 나온 겁니다. 키코로 인한 피해 규모는 최소 3조 원 수준이고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까지 보태면 약 1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키코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재심을 청구하기 전에 대법원장이 먼저 나서 자성의 뜻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법이 허락된다면 반드시 재심을 지시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장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신청 없이는 재심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신청으로 재심이 진행되더라도 사법부를 향한 불신과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때 아파트에 오래 계셨다면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지금은 해가 지고 금세 선선해졌는데요. 거닐기에는 딱 좋은 날씨입니다. 내일은 더 더워지는데요. 7월 하순만큼이나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한낮에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30도, 대전과 광주, 대구가 31도까지 오르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은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주말에도 여름 같은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운대 등 부산 해수욕장 3곳이 내일 개장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실감나는데요. 더워진 날씨에 면역력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선한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